독일 최대 재벌 회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포기한 제 딸을 한국이 살렸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18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한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BTS 팬이었던 독일 소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기적과 회복의 드라마. 서양 의학이 손 놓은 희귀병을 한국 의료진이 어떻게 정확히 진단하고 완치시켰는지, 그리고 이후 유럽 전체가 한국 의료기술에 주목하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 베커에너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을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아시아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비명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았죠.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니 제 외동딸 한나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겨우 18살이었어요. 키 170cm에 금발머리를 한 예쁜 소녀였죠. BTS를 무척 좋아해서 매일 아침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으며 학교에 가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벽에는 BTS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고 핸드폰에는 한국어 공부 앱까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 활발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한나의 맥박을 재어봤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도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딸의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거든요. 독일 최고 의료기관인 샤리테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 30분쯤이었어요. 의료진들이 한나 주위를 에워싸고 온갖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혈액검사, 뇌CT, MRI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정상이었어요. 그게 더욱 불안했습니다. 3일 동안 한나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전문의들이 번갈아가며 진찰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한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인 밀러 교수가 저희 부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50대 초반의 밀러 교수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면역학 전문의였어요. 그런 그가 고개를 저으며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밀러 교수는 한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교수가 계속해서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밀러 교수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현재 독일 의학기술로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쪽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 거라는 조언도 덧붙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교수가 다른 나라 의료진에 대해 언급할 때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문이 50년 전 운영했던 탄광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막사 한 구석에서 밥을 먹고 가장 위험한 갱도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그들을 값싼 노동력 정도로만 여겼죠. 그 기억 때문일까요?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제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 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평생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해진 순간이었죠. 독일에서 희망을 잃은 저는 곧바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돈이야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에 동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 의료진이라면 분명 한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2024년 10월 초 전용기로 미국 볼티모어에 도착했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의료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죠. 담당 의사는 슈미트 박사였어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20년간 희귀병을 전문으로 다뤄온 권위자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처음 한나를 진찰한 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의료진이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며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나도 미국 병원의 밝은 분위기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2주 동안 온갖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해서 면역학적 분석, 심지어 실험적인 바이오마커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검사비만 해도 하루에 수만 달러씩 나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살 수 있다면 재전 재산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독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한나의 면역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공격적인 치료법이 오히려 한나의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한나가 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슈미트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다며 자신들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시인했어요. 아마도 신종 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나라 의료진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아시아 쪽 병원은 어떨지 말이죠. 그러자 슈미트 박사의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거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시아 의료,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아직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단정했어요. 자신들이 못 고치는 병을 그들이 고칠 리 없다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거만한 태도가 무척 불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 의료진도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주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고 의료진들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나가 가늘게 눈을 뜨고 정말 죽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강인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11월 초 결국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마지막까지 미안하지만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세상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나는 계속 잠만 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도 권력도 인맥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후 한나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가끔 깨어나도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진통제 처방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죠. 2024년 11월 중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나 병실에서 업무용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식이 또렷해 보였어요. 한나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급히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고 한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고 마른지 뼈만 남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 했나요? 왜 갑자기 한국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나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BTS 포토카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한나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었죠. 한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BTS가 늘 말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보라고.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BTS 멤버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듯이 자신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8살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나는 BTS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다고 했다며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그 나라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 의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려는데 한나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며 의사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한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면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발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BTS 노래 중 봄날이라는 곡에 대해 말했어요.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내용이라며 자신도 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봄을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제가 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자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BTS가 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한국에 가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한나가 보여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행 결정을 내린 후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의료진 동행, 응급장비 대여, 그리고 한국병원과의 사전 연락까지 3일 만에 모든 걸 마쳤어요. 한나의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서 시간을 끌 수가 없었거든요. 독일 의료진은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장거리 비행 자체가 한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2024년 11월 20일 오후 드디어 인천공항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는 응급의료 장비와 산소호흡기까지 완비했어요. 한나는 들것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순간도 한나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맥박과 혈압을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나가 가끔 중얼거렸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딸의 마지막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한나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동행했던 독일 의료진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응급실로 가자고 소리쳤어요.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나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한나를 잃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 신고한 지 고작 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 응급의료팀이 도착한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의료진 5명이 전문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빠른 대응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응급의료팀 리더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료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는 한나의 상태를 단 30초 만에 파악하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소 공급, 정맥 주사, 심전도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 숙련된 손놀림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류 팀장이 유창한 영어로 저희와 소통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며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의 과거 병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 5분 만에 한나의 경련이 멈췄어요. 숨소리도 다시 안정됐고 얼굴색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류 팀장은 응급 상황은 넘겼다며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의료진에 대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독일이나 미국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환자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류 팀장은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라며 저를 격려해줬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쯤이었어요. 병원 입구에서부터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를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한나에게 괜찮다며 한국어로 다독여줬습니다. 비록 한나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억양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서 초기 검사를 마친 후 담당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정우 교수였어요. 그는 의외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독일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독일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의사가 독일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할 줄 몰랐거든요. 이정우 교수는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봤는데 독일과 미국의 진단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한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것 같다며 BTS가 말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이정우 교수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담실 벽에는 그의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졸업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며 왜 그가 독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저쪽으로 돌리며 어젯밤 한나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미국에서 진단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전문의들이 내린 진단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이정우 교수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새로 개발한 AI 면역 분석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나의 혈액을 재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패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이것이 혈관염성 증후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어요. 혈관염성 증후군, 처음 듣는 병명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질환이 매우 희귀해서 서양 의학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주로 아시아인에게서 발견되는 질환인데 최근 들어 유럽인에게서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사용한 면역 억제제가 오히려 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혈관염성 증후군에는 정반대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한나를 살리려고 한 치료가 오히려 한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계속 그 약물을 사용했다면 한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정우 교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혈관염성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만 내리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기존 약물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맞춤형 혈관 재생 치료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방의학과 결합한 통합치료법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설명이었어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학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서양의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한나에게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한나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정말 자신이 나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나의 목소리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병을 발견하셨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모르던 걸 여기서 찾아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우 교수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50년 전 독일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베커 가문 소유의 탄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교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는 독일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환자는 환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 제 가문이 저질렀던 잘못을 그의 아들이 오히려 은혜로 갚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제가 과거 저희 가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자 교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중요한 건 한나를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였거든요. 한국에 온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4년 11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우 교수팀이 설명해준 치료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서양의학의 혈관 재생 치료와 함께 한방의학의 면역 조절 요법을 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죠. 첫날 아침 한방과 김 원장님이 한나를 진찰했어요. 70대 노인이셨지만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한나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며 기운이 아직 살아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지만
왜인지 믿음이 갔어요. 김 원장님은 한나를 위한 맞춤 한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치료 이틀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나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링겔로만 수분을 공급받던 상태였는데 직접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간병사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의 푸근한 분이셨는데 한나를 정말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침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와서 한나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미역국은 한국 엄마들이 아이 낳고 먹는 음식이라며 새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한나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한국 음식을 거부했어요. 독일 음식에만 익숙했던 아이가 갑자기 김치나 된장찌개를 먹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점차 한국 음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부드럽게 끓인 계란죽을 무척 좋아했어요. 치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한나가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떨려서 일어서지 못했지만 김수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한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났다며 신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2달 넘게 침대에만 누워있던 딸이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그날부터 한나에게 BTS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좋아하는 BTS 노래를 들으면서 재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어폰을 한나 귀에 꽂아줬어요. 한나가 가장 좋아하는 봄날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한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음은 어설펐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한나가 보고 싶다는 한국어를 중얼거렸어요. BTS 노래 가사였죠. 김수진 간호사가 박수를 치며 한나의 발음이 정말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며 격려해줬어요. 한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나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비록 3m 정도의 짧은 거리였지만 저에게는 마라톤을 완주한 것보다 감동적이었어요. 한나는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자신이 이제 정말 나은 것 같다며 BTS가 말한 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이정우 교수는 한나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보통 이런 환자들은 회복에 몇 주가 걸리는데 한나는 정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강한 의지력과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치료 효과를 배가시킨 것 같다는 분석이었어요. 치료 일주일째 한나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한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한나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그날 저녁 한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가족 같다며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라고 했어요. BTS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나의 놀라운 회복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치료 시작 2주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현지 언론에서 작은 기사로 다뤄졌어요. 독일 재벌딸이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며칠 사이에 이 소식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영국 BBC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병원을 찾아왔어요. 기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한나의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BTS 팬심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감탄했어요. BBC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의료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과거 제 가문의 편견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증언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슈미트 박사가 한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난 후 취재진에게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자신들이 놓친 진단을 한국에서 찾아낸 건 정말 놀랍다며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자신들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오만했던 슈미트 박사가 한국 의료 기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조롱했던 그가 이제는 배우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CNN에서는 K-팝이 의료 혁신까지 이끌었다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나가 BTS 음악을 들으며 재활하는 모습과 함께 한국 의료진의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어요. 특히 동서의학의 결합이라는 접근법이 서구 의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2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의료혁신 포럼에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한나의 사례를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포럼 당일 5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학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의 실패,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적적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은 BTS의 메시지를 믿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실제로 딸의 생명을 구했다고 증언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음악과 의술이 만나 실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K-팝의 희망 메시지가 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주고 첨단 의료기술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독일 샤리테 병원의 밀러 교수도 참석했는데 그가 직접 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들이 한국 의료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럼 이후 유럽 각국에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 문의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과 동서의학 결합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한국 의료진 초청 요청이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건 BTS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나의 소식을 들은 BTS 멤버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12월 20일 오후 정말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좋아하던 가수들을 직접 만나게 되자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RM이 한나에게 한국어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한나는 어설픈 한국어로 고마워하며 오빠들 노래가 자신을 살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BTS는 한나를 위해 봄날을 라이브로 불러줬습니다. 병실에서 들은 그 노래는 정말 천사들의 합창 같았어요. 한나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 그리고 의료진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BTS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K-팝 스타들이 독일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각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까지 끌어올린 사례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정우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딸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주셨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나가 완전히 회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2025년 1월 한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한국 생활로 한나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뺨에는 핑크빛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활기찼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의료진과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했어요. 퇴원을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베커세브란스 희귀질환 연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나와 같은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500억 원을 출연했어요. 이정우 교수를 재단 이사장으로 모시고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유럽 전역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 2번째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전 세계 희귀병 환자들이 한나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 2월 한나는 BTS의 베를린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어요. 5만 명의 관중 앞에서 한나가 무대에 올라선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한나의 외침에 관중석에서 한나 하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나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 BTS 팬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RM이 한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한나는 자신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며 음악이 정말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그날 BTS는 한나를 위해 봄날을 다시 불러줬어요. 5만 명이 함께 부르는 봄날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가사 중 보고 싶다 부분에서는 관중 모두가 한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3월에는 한국 정부에서 한나에게 명예 한국문화홍보대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한나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직접 만났어요. 대통령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나의 영향으로 독일 내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이어 K-메디컬까지 독일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된 거였습니다. 베를린에는 한국문화원이 새로 개설됐고 한국 의료진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베커세브란스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유럽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중 80% 이상이 성공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건 희귀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2025년 5월 한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의대 진학을 결정했어요. 자신도 이정우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며 저를 살려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꿈을 들으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6월 현재 한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해졌고 한국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어요. 주말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의료교류 사업에 전념하고 있어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한나가 BTS의 메시지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나가 저에게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자신이 아픈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과 의술이 만든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한 소녀를 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거였어요.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0여 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서양 의학만을 고집하던 유럽과 미국 병원들이 동서융합의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나를 통해 시작된 K-메디컬 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BTS와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UN에서 희귀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한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나는 전 세계에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희망을 품고 한국을 찾아오고 우리 재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구해지고 있어요. BTS의 메시지가 한 소녀에게 전해져 기적을 만들었듯이 그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음악과 의술, 희망과 사랑이 만난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나와 저, 그리고 우리를 도운 모든 한국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유산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독일 재벌 회장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BTS의 희망 메시지가 실제로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한국 의료진의 놀라운 실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이야기였어요. 이런 감동적인 국뽕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어디였는지 알려주세요. 한나가 BTS를 만난 순간인가요? 아니면 한국 의료진이 새로운 진단을 내린 순간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